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막 8시 29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리모델링 한번 하겠습니다.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냄새 특집 2탄입니다. 냄새가 보내는 건강 적신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 땀으로 인한 곳곳에서 나는 냄새, 원인,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근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잘 씻고 관리를 해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계속 이게 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도 변하게 되고 신체 변화 때문에 조금씩 체취가 바뀌거나 진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는 나지 않았던 냄새가 갑자기 난다거나 또는 유독 심해진 냄새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몸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어서 이때는 나의 몸의 변화를 좀 관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냄새가 우리 몸에 어떤 건강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체취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이에 따라서 우리 몸의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고유한 그런 체취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체취라고 하는 것이 질환뿐만 아니라 나이와 호르몬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체취는 크게 이 몸 냄새가 달라지는 시기는 크게 사춘기, 갱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야, 진짜 사춘기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저는 그렇게 발 냄새가 많이 났어요. 왜 그럴까 그 도대체? 친구 집에 가면 민망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리고 좀 뛰고 애들 방에 들어가면 이게 총각 냄새라고. 맞아요. 그 냄새 그런 있어요. 냄새들이 막 있다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사춘기 하면은 또 모든 몸에 변화가 있는 네. 시기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여러 가지 변화의 체취도 역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성 호르몬이 이제 발달하면서 네.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발달하고 또 피지 분비도 굉장히 왕성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런 부위들 중에서 특히 이 겨드랑이 부위 이런 부분들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아포크린 땀샘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분비물들을 이 피부에 원래 있는 세균들이 분해를 하면서 냄새 물질들이 많이 유발이 되게 되고 그 냄새 물질이 바로 이제 밖에서 많이 이제 분포를 하면서 성인보다는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기 냄새는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분유 냄새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맡게 되는데 사춘기 때 되면 정말 총각 냄새, 땀 냄새 왜 그런지 진짜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 체육하고 나면 선생님들 얘 창문 열어. 막. 맞아. 아유 못 쓰겠다 못 쓰겠어. 근데 저도 주변에 아는 언니들이 더 이상 이제 내 애기한테 애기 냄새가 안 나서 다시 애기를 하나 가질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닌 게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근거가 되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독일의 연구진이 영유아와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의 겨드랑이 체취를 비교를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소년에게서는 영유아 때는 발견이 되지 않았던 특정 이 냄새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특정 스테로이드 계열의 냄새 물질로 확인이 됐어요. 이 냄새가 약간 치즈나 소변, 백단향, 염소가 풍기는 냄새로 묘사가 되는데 산뜻한 냄새는 아니겠죠. 반면에 유아들은 꽃냄새나 또는 비누향으로 묘사가 되는 좀 더 산뜻하고 달콤한 향을 풍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춘기 때 이런 특정 체취가 강해지는 건 어떻게 보면 호르몬 변화로 인한 좀 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결국엔 부모님들이 제발 좀 씻어라. 하루 아침 저녁으로 좀 씻어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춘기의 냄새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일단 뭐 잘 씻어야겠죠. 잘 씻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잘 말려야 해요. 아, 맞아요. 체육 시간에 이제 좀 격렬한 운동하고 나서 땀이 진짜 많이 날 텐데 이때 충분히 씻어주고 속옷도 좀 뽀송뽀송하게 새 것으로 갈아서 입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나치게 땀이 많다거나 아니면 좀 지나치게 냄새가 많이 난다. 열심히 씻는 것 같은데도 그렇다면 너무 아이를 나무랄 게 아니라 혹시 액취증이나 다한증이 있는 건 아닌지 이 건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춘기 때 얘기를 했지만 사춘기 못지않게
그 갱년기가 되면서도 땀 냄새가 좀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호르몬 문제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갱년기 하면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체온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뭐 갑작스러운 발한 또는 이 야간 발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땀이 많아지고 피부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평소보다 체취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갱년기만의 특별한 냄새가 있다기보다는 이 땀이 많아지면서 체취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이제 걱정하는 게 내 몸에서 냄새가 날까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느낄까봐 그쵸, 그래서 네. 걱정이 되는데 나이 들수록 이런 냄새들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성분도 좀 바뀌게 되거든요. 특히 이 안에 있는 지방 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피부에서 지방 성분이 밖에 공기가 닿으면서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냄새를 풍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투노네날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이 좀 기름지면서도 약간 풀 비린내 같은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 성분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증가를 하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좀 더 약간 풀 비린내 같은 조금 기름진 냄새를 더 많이 풍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나이 들면 다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이 개개인의 피부 상태나 또 생활 습관, 위생 관리 같은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냄새가 나는 정도는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좀 달라졌다면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되는 건가요? 근데 다 그렇게 넘길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은 파킨슨병과 관련한 냄새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영국에 있었던 조이 밀런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30대 초반에 이 냄새가 좀 변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별로 이제 시덥지 않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남편이 나중에 10년 정도 지난 뒤에 실제 파킨슨병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들 환우회에 나가봤는데 다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걸 이 여자가 알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후각이 굉장히 예민했던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까지도 이 냄새를 이용해서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특유의 머스크 향이 좀 난다고 하는데 그런 냄새를 이용한 이 다양한 연구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좀 같이 가까이 있어야 냄새도 좀 맡고 이러는데 자꾸 떨어져 쓰고 냄새를 못 맡아요. 근데 평소에 이 냄새 때문에 관리하고 이럴 때 뭐 어떻게 피해야 될 행동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있죠. 자, 제가 재밌게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세 명의 이 채취 관리 중에서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한 명씩 넘버링 드릴게요. 첫 번째는 떼수건으로 온몸을 박박 미는 희경. 깔끔해. 네, 또 깨끗한데? 뜨거운 물로 1시간씩 샤워하는 예인. 이게 좋죠. 자, 마지막으로 깔끔해. 귀찮다고 물만 대충 뿌리는 재용. 이거 너무 대놓고 이 무조건 재용이죠. 이거 무조건 재용입니다. 이게 지난번처럼 다 한 것 같아. 오. 아니? 왜 박박 밀어? 그리고 살살 밀어야 돼요. 그리고 박박. 뜨거운 물로 물로. 1시간? 야, 이거는 수도값도 아까워. 이게 설마 다예요 정말? 예, 조금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지만 사실 정답은 세 명 모두가 맞아요. 진짜예요? 예, 이유는 조금 다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떼수건으로 이렇게 몸을 좀 박박 밀면 땀이나 피지 같은 것도 잘 씻겨나서 냄새도 덜 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의사들은 대부분 떼수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방어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바깥에는 외부에 있는 자극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해요.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이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지게 되고요. 또 피부에 대한 건조증이나 피부 염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친 타월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나 차라리 손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억울해요. 이게 열심히 일하고 뜨거운 물에 1시간 샤워하면 그래. 너무 좋거든요. 좋죠.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깨끗하고. 잠깐만 하세요. 근데 이거 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샤워 시간이 정말 내 하루 중에서 가장 너무 행복한 시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이게 무슨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지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도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취 관리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뜨거운 물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이 되면요. 피부를 원래 보호하는 유분층인데 그것들까지 너무 과도하게 씻겨 나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면서 정상적인 피부 환경이 흐트러져서 채취 관리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이게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요. 혈관이 확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러나 너무 심하게 되면 이제 실신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래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다. 그럼 더욱더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샤워를 좀 이제 약간 너무 뜨겁지 않은 약간 체온보다 약간 높은 미지근한 물로 가지고 한 5에서 한 10분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짧게 끝내는 것이 체온에는 좋겠습니다. 그럼 물만 뿌려서 잠깐 씻는 거냐? 일단은 뭐 피부에 남아 있는 이런 피지라든지 각질 또 이상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세균까지는 물로만 씻는 걸로는 지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샤워할 때 20대, 30대까지는 귀 뒤를 닦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40대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귀 뒤를 잘 닦아야 이게 좀 노인 냄새라 그러나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네. 들어서 진짜 박박 닦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것처럼 좀 특히 신경 써서 닦아야 될 부위가 있나요? 저도 요즘 귀 뒤를 우리 미영쌤도 냄새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많이 나는 데가 두피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가슴 위쪽 부분 이런 데 이제 땀이 많이 나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등도 이제 양쪽 날개뼈 옆에 그 가운데에 약간 위쪽 등 쪽 이쪽에서 많이 나고 방금 얘기했던 귀 뒤라든지 목 뒤에 이런 데에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땀과 피지샘에서 나오는 노네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옷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베갯잎이라든지 아니면 침구 같은 데 묻어서 오랫동안 그 채취를 좀 풍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자주 좀 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몸에서 날 수 있는 냄새, 그 채취 관리법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냄새가 어디서 어떻게 나면 이게 건강 이상 신호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야, 이곳 냄새 달라졌다면 건강 적신호 바로 입냄새입니다. 근데 입냄새가 단순히 구강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양치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데도 계속 입냄새가 좀 올라온다. 이러면은 구강 외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구취가 나는 사람들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입 아닌 다른 장기에서의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냄새만 맡아봐도 내가 지금 어디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맞습니다. 일단 입안에서 달걀 섞는 냄새가 난다. 그럼 코 주변 비염이나 부비동 쪽에 강한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런 이제 목 뒤로 이렇게 쭉 콧물이 넘어가는 후비루라고 하잖아요. 이 후비루가 생기면 세균이 여기서 증식하면서 이런 불편한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세균이 황화물과 같은 이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달걀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코가 계속 뒤로 넘어가고 이러면 더 신경 쓰이고 이런데 그럼 자꾸 양치를 해도 음식물 냄새가 자꾸 난다 이런 건 뭐예요? 네, 입안에서 계속 음식물이 좀 오래 묵은 것 같은 냄새가 난다면 편도결석을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도결석이 생각보다 심한 입냄새를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편도에 있는 작은 홈에 음식물의 찌꺼기나 세균 같은 것들이 뭉쳐서 약간 쌀알 정도 크기의 노란 알갱이로 뭉쳐 있는 건데요. 이게 음식물이 굉장히 오래 묵은 것 같은 되게 묘한 불쾌한 입냄새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편도결석이라고 하는 게 기침을 하거나 또는 양치를 할 때 저절로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거울로 보면서 억지로 빼내시면 안에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흡입기로 조심히 빼는 게 낫겠죠. 네. 근데 또 입냄새 나는 분들 보면 이게 속에서 올라온다, 속에서 나온 냄새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죠?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식도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식도 위에서 식도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역류하는 이 막아주는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를 역류하면서 신물이 올라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시거나 아니면 쓴맛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잦은 트름이나 속트림 이런 것들과 함께 이 냄새가 이제 구강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특히 또 중요한 게요. 위 안에 있는 이 균이 바로 이 냄새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균? 아니 근데 균은 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입냄새에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균 너무 유명해서 이 정답 말씀드리면 다들 맞아 하고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 균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위장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건데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냄새들이 식도를 타고 위에까지 입 안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겠죠. 입안에서 그럼 어떤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산이기 때문에 이제 신큰한 냄새나 쓴 냄새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암모니아 또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모니아라는 게 우리가 보통 소변 이런 데서 네.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신장 질환, 그러니까 콩팥 질환이 있을 때도 이런 암모니아 냄새가 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우리 소변이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런 노폐물들을 이제 해독을 해서 소변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장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기능을 못하게 되면 말 그대로 소변 그 성분들이 몸에 넘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입으로도 올라온다, 이렇게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그 우리 몸에 있는 성분들 중에서 요소라고 하는 성분이 잘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넘치다 보니까 입 안에 있는 그런 쪽으로도 침으로도 분비가 되고 이것들이 원래 침 안에 있는 여러 물질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암모니아로 이제 변화되면서 그 소변과 비슷한 그런 아주 자극적인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입에서 좀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냄새예요? 당뇨가 좀 많이 진행돼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분해하면서 이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새콤한 과일향과 같은 아세톤 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를 겪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심한 두통이나 의식 저하와 함께 이 입안에서 과일향의 아세톤 냄새가 난다면 심각한 이 혼수 상태로도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시그널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귀 냄새가 독할 때도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러던데 그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이제 췌장을 먼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요, 물론 이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당뇨를 막아주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비 장기의 역할을 하지만 또 외분비 질환,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이것들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하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성 췌장염과 같은 질환으로 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 성분들, 특히 지방 성분, 이것들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대장에 있는 대장균들이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황화수소와 같은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방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지방이 다 분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뭐 변에 지방기가 뜬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한 냄새가 유독 심한 대변을 본다. 이럴 때는 이제 췌장의 질환을 좀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가 방귀 냄새 너무 지독하면 야, 너 장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장 건강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이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소화 흡수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유독 이런 가스나 냄새, 대변 냄새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냄새가 좀 심해지면서 설사나 혈변, 복통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할 때도 한 번쯤 의심해 보시면 좋겠죠. 냄새가 심한데 혈변까지 본다면 내가 달걀을 먹었나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요즘 소장 세균 과증식 SIBO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소장에는 세균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소장에서 세균이 과하게 증식하게 되면 여기서 이 발효시키면서 가스도 많이 만들어지고 방귀도 자주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르게 복부팽만이 좀 심하게 유지가 된다거나 복통이나 설사가 자주 동반된다면 혹시 소장 세균 과증식은 아닌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비 있으면 방귀 냄새 지독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변비라는 것 자체가 장에 변이 오래 머무르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그 장내의 어떤 일단 세균들이 계속 발효, 부패, 분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평소보다 냄새도 많이 나고 가스가 많이 차는 그런 느낌이 느껴질 수가 있죠. 네. 아니 냄새로 이렇게 환자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암 환자 같은 경우도 개의 후각 연구를 통해서 미리 좀 조기에 발견한 연구도 최근 좀 나오고 있으니까 건강 관리의 냄새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